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업계에는 굉장한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기류입니다. 난기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강도와 빈도수가 강해진 것인데요. 난기류란 비행기 주변의 기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종종 예기치 않게 바람이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는 현상으로 기압, 제트기류, 산 주변의 공기, 차거나 따뜻한 전선 또는 뇌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 의해 생성됩니다. 하늘이 맑아 보일 때도 청천난기류 CA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온도 변화가 극심해지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탓에 난기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 항공사의 난기류 영상을 보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몇 달 전 비행 도중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한 여객기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한 비행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립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천장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던 비행기, 승무원이 천장에 부딪혔다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보통 날씨가 좋지 않거나 난기류가 발생하면 승무원도 자리에 착석해 안전벨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한 난기류를 만나면 어떠한 대처도 하기 어렵습니다. 비바람 없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발생하는 이른바 청천난기류 탓입니다. 청천난기류의 대부분은 높이 10km 안팎 고고도 상공에서 부는 편서풍의 일종인 제트기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좁지만 풍속이 매우 빠릅니다. 문제는 다른 난기류와 달리 비바람 같은 전조 증상 없이 맑은 날씨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분이나 습도차로 난기류를 잡아내는 항공기 기상 레이더로 관측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난기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상공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기체가 급강하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3세 영국 남성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여객기 내부에는 천장에 수납함이 부서져 있고 바닥에 온갖 물건이 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수 부상자가 발생해 여객기는 방콕에 비상 착륙했는데 상당수는 두개골과 뇌, 척추를 다쳤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한국인 탑승자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예비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급격한 중력 가속도 변화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탑승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객기가 사고 당시 급강하한 고도는 4.6초간 5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탑승자들은 갑자기 기체가 솟구쳤다가 떨어진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 난기류 사고 피해에 대해 승객 피해 보상안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난기류가 왜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난기류 발생 증가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고 상승하는 것처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지상 부근의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구온난화가 편서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윈드시어가 강해지면서 난기류가 강해질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청천난기류가 더 잦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구대기층은 제트기류가 발생하는 고도를 중심으로 위쪽 성층권과 아래쪽 대륙권으로 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아래쪽 대륙권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온도차가 커졌는데 이로 인해 제트기류 교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40년간 비행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난기류가 55% 증가했다는 영국 레딩대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레딩대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북대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청정난기류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공강우 실험과 같은 각종 인위적인 실험도 난기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해 주변에서 엄청난 석탄 화력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인공강우 실험 역시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기류를 유발하는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전 세계 난기류 탑10 중 중국과 일본이 무려 6곳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가 오가는 항로에 난기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기류 예측 웹사이트 터블리는 약 15만 개의 비행 노선을 조사해 지난해 가장 난기류가 심했던 곳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난기류가 심한 항로 10곳 중 6개는 중국, 일본이 포함되었으며 국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수 겹쳤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은 지구촌을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느슨해진 한대전선 제트기류로 한파가 찾아왔던 2022년 12월 중순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됐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가뭄과 폭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탄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무려 3억 9,300만 톤 늘었고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억 1,600만 톤, 5,200만 톤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매주 석탄발전소 2곳씩을 허가해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고 국제사회와 했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비정부기구인 에너지 청정대기연구센터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상반기 허가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용량이 52기가와트로 매주 발전소 2곳씩 허가해오던 기존 속도를 유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상반기 가동을 시작한 석탄 발전소 용량이 17.1기가와트로 전년 동기의 2배이며 여기에 장기 휴면 중이었던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며 세계가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등을 돌리는 와중에 중국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약속을 위한 길을 더욱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석탄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자주 하고 있는 인공강우 실험도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던 두바이는 하루 새 2년치 비가 쏟아져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인간의 탐욕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하루 동안 2년치의 폭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상이변이 두바이의 인공강우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구름에 요오드와 은이나 소금 같은 구름 씨앗을 뿌리면 구름 씨앗이 구름 속에 물방울 입자들을 뭉쳐 비나 눈이 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 강수량이 90mm 안팎인 UAE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처럼 수십 년간 인공강우 실험을 벌인 나라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폭우의 원인이 인공강우 실험 탓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강우 기술력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에서 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통해서 억지로 비가 내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의 대기에는 수분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지구의 수분은 일정하고 화학물질 좀 뿌린다고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내릴 비를 끌어다 쓰는 셈인데요. 비 돌려막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하는 나라의 이웃나라들은 인공강우 실험을 꺼리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막 뿌렸다가 인근 나라에 가뭄이 들면 당연히 양국 관계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공강우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뭄이 잦은 티베트 지역에 인공강우를 실시하여 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만 되면 늘어나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병주고 약주는 셈입니다. 중국이라는 골치 아픈 이유 때문에 이제 난기류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은 난기류 정밀 분석을 통해 여객기의 최적 항로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종합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파악하면서 난기류를 정밀 분석해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4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난기류로 인한 항공사고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지난해 가장 난기류가 심했던 항로 탑10을 보면 10곳 중 6개는 중국과 일본의 노선으로 난저우에서 청두, 센트레어에서 센다이 노선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화력발전과 인공강우 테스트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난기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항공업계는 이러한 난기류 문제 외에도 여객기를 타기에 매우 두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 후 동체문이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8일에는 보잉 767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의 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사의 여객기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잉의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불꽃이 붙는 순간이 우연히 포착된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는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이 389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해 파리로 가는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출발한 지 30분 만에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의 압축기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으로 조사됐는데 유난히 보잉사의 항공기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이제 비행 중 뜯겨져 나간 문짝, 불탄 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등의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업계에서는 효율만 추구해온 보잉의 경영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잉 이사진들이 단기적 결실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 내부 구성원, 협력회사, 규제기관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이익 창출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원인도 제기됐습니다. 바로 제조공장 직원들의 채용 과정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반사작용으로 최근까지도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체 주문의 양도 늘면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보잉이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항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입사원을 생산 직원으로 뽑고 간단한 교육만 거쳐 비행기 조립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잉의 공장 인력은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외출이 봉쇄되고 하늘길이 막히며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고위급 생산직들이 대거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제트기 수요가 급증했고 보잉은 지난 몇 년간 마구잡이식 채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채용 중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잉의 주력 기종인 737을 생산하는 워싱턴주 랜턴 공장에도 채용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승객 수백 명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의 제조 공장이 마치 길거리 아르바이트 자리처럼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잉은 퓨제 사운드 지역에서만 월 평균 800명의 공장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신입 직원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는데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보잉의 생산직에 지원한 한 지원자는 비행기나 항공 제조 관련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과거 경력도 사이버 보안 직군, 스타벅스 매니저 등 비행기 제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채용된 그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돼 기체의 생산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직원이 일이 숙달되기까지 3개월은 걸린 것 같다. 비행기는 한두 사람을 태우는 이동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품과 결함이 있는 장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거나 새로운 동료에게 복잡한 제조 과정 중 올바른 오류 수정 절차를 알려주던 경력의 직원들은 현재 보잉 제조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체 생산 공장 직원들이 입을 모아 언급한 품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 현장 인력의 경험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숙련된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비행기 제조 교육은 결코 단기간에 끝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보잉은 생산 직군의 교육 방식을 전면 재편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령의 숙련 노동자들이 은퇴를 했고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그 자리를 신입 사원으로 채웠습니다. 숙련된 직원이 없다는 것은 곧 품질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지만 이런 상황은 항공업계에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여행 및 항공 분야는 팬데믹과 함께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분야이자 엔데믹에 들어서도 가장 마지막이 되어서야 회복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잉 외의 항공업계에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중형 여객기인 C919가 상업비행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만드는 C919는 상업비행 초기라 불안감은 있지만 현재 4대의 항공기가 상하이와 세계 주요 도시 간 국내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 5월 초 현재까지 1,800편이 24만 5천 명의 승객을 수송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중국 본토를 넘어 홍콩에서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하는 운항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이 국산 항공기를 개발해 상업비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항공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수입 항공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다증권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41년까지 약 15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신형 항공기 중 중국 수요는 20%인 9,284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1조 4,700억 달러, 약 1,998조 원입니다. 현재 중국 국영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은 각각 100대의 C919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객기의 품질입니다. 가뜩이나 보잉 이기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여객기 C919까지 본격적으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비게 된다면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산 여객기에 대한 국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 항공안전국으로부터 C919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보잉 사태와 에어버스의 생산 지연으로 유럽의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항공안전청을 인용해 중국 여객기는 2026년까지 승인받기에는 너무 이르다. EU 감시국이 이 여객기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브루나이 항공의 C919 60대를 판매한 이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C919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이외의 나라들은 중국이 만든 여객기에 흥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문제를 제대로 짚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EU가 C919를 인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기술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은 다른 일이다. 즉 EU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외국 항공사들이 C919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제이지항공 컨설턴트의 설립자 존 그랜트 또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C919는 중국 지역 항공사에게 어느 정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고집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 항공사에게 항공기 선택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고려사항으로 항공기 기종과 성능, 운항 지원, 다양한 구간에 걸친 유연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보잉 2기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낙관론에 젖어있던 중국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항공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아무리 보잉이 불안해도 이제 겨우 1년 운용된 중국산 여객기에 목숨을 맡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가 절감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큰 예시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객기 C919 항공유로 회식용유를 사용 중입니다. 중국은 시노팩을 비롯해 쥐넝성우 등 10여 곳의 기업이 회식용유를 재처리해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연료, 즉 SAF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노팩 전하의 SAF 공장은 연산 10만 톤 규모로 회식용유를 수거해 재처리를 통해 SAF로 만들어내는데 중국은 자국산 여객기 C919에 시노팩 SAF 항공유를 넣어 시험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SAF를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고 원가 절감까지 된다며 중국 항공사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타국 여행객들이 신뢰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제 중형 여객기 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항공 굴기를 서방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C919 제작사 중국 상용항공기공사는 최근 C939 제작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소형도 아니고 중형 여객기를 자기 힘으로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테지만 중국은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와 맞서겠다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C919 제작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의 제트엔진 제조업체 사프란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저 중국 내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애국 구매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의 항공 굴기가 당국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건 수송기도 아니고 여객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 안전성과 품질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중국이 과연 이런 문제를 중요시할지 세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지표온도는 무려 70도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온은 지표면에서 1.5에서 2m 위에서 측정한 대기온도인 반면 지표온도는 지표면 이온도를 의미합니다. 지표온도 70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입니다. 13일 중국 언론 신경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등에서 지표온도가 60도 이상, 일부는 70도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기상당국은 며칠간 지표온도가 더 오를 수 있다며 키가 작아 지표온도에 더 영향을 받는 아동이나 반려동물과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헤어드라이어 20대가 동시에 내 얼굴에 열풍을 쏘는 기분이라고 지금 중국의 폭염 강도를 표현했습니다. 산둥과 허난성 등 동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산둥성 이멍산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쓴 채 단체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조건이 되면 인공강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몇몇 지역은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강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공강우는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자주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더위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중국이 내놓은 더위 해결책입니다. 허베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배치된 얼음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는데도 산둥과 허난, 허베이의 일부 학교는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었고 결국 학교가 학생들의 열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허베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도 에어컨 대신 얼음통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대형 얼음 조각을 나눠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35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트럭에서 쏟아진 얼음 덩어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대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산둥성 더저우의 한 대학교로 알려진 이곳에는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마련한 방법은 다름 아닌 얼음으로 더위를 식히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공지사항을 들은 학생들은 저마다 세숫대야를 들고 얼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사진과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2024년 사진이 맞나 대학교 기숙사에 최소한 선풍기 정도는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다, 더위 식히라고 얼음을 나눠주다니. 실제로 중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 과거 궁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대형 얼음을 그릇에 담고 하인이 부채로 붙여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기억한 사람들은 사극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열악한 환경에 분노해 학교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세기에 에어컨이 없는 학교에서 얼음을 배급하다니 지투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의 살인적인 폭염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보닛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으로 자동차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라면 올여름 중국 전기차들이 폭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한데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의 폭염이 만나면 올여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는 최근 홍콩 주식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주식 130만 주를 약 550억 원에 추가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의 비아디 보유 지분은 종전 7%에서 6.9%로 줄어들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008년 비아디 주식 2억 2,500만 주를 약 3,18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버크셔 역시 비아디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아디 주가는 버크셔가 주식을 매입한 2008년부터 2022년 사상 최고치까지 6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2022년과 2023년 비아디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각했고, 이제 또다시 매각해 지분이 6.9%로 줄어든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을 그만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서며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테슬라에 다시 내줬는데요. 미국, 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비아디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올라선 중국 CATL이 직원들에게 주 6일, 하루 13시간 100일간의 과로 근무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CATL은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선두로 올라선 기업인데요. CATL은 전력 배터리 분야에서 7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작년 차량 설치량은 259기가와트시, 시장 점유율은 36.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중국 경제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전날 CATL이 896 업무제를 실행한다는 주제가 인기검색 어목록에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일하는 방식으로 100일 동안 분투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소셜미디어에는 CATL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문서도 공유됐습니다. CATL의 핵심인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초과근무와 직원 성과가 연동되니 초과근무 역시 밥 먹듯 벌어졌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쓴 CATL 직원 A씨는 이전에 회사가 채택한 896 업무제는 강제 출퇴근이 아니었고 태도와 분위기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공지받은 것은 오후 9시 전에는 갈 수 없고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나와 동료들은 이번 100일 분투 호소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변에는 이미 이 때문에 이직하는 동료도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난관은 각국의 관세 장벽입니다. 값싼 중국 전기자동차의 공습을 막기 위해 브라질,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40여 년 만에 다시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여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고, 튀르키예 정부 역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40%로 높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무려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 역시 3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2026년엔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이처럼 관세 장벽을 쌓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들면 아직 초기 단계인 자국 전기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중국 기업 비아디의 전기차 생산 단가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보다 25%가량 낮습니다. 올해 초 이익단체인 미국 제조업연합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멸종 수준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대로 두면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공습으로 무너졌던 미국, EU의 태양광산업과 비슷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장벽은 한국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980년대 당시 세계는 일본 자동차를 경계하며 무역 장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중국 전기차에 무역 장벽을 쌓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일본 자동차 할당제가 유지되던 1986년 엑셀의 미국 수출을 시작했고 지금 가장 각광받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전기차 관세 전쟁에 휩싸이면서 이 틈을 타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토류는 희귀한 토양물질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지표면에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다만 워낙 소량으로 포함돼 있어 추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출할 때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다 보니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2위 희토류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국 정년시설을 폐기하고 희토류를 전량 중국에 보내 정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과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전역의 희토류 광산에서 전세계 공급량의 70%의 희토류를 채굴했고 시장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 보복수단으로 활용해 2010년 다오이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뱀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시도 때도 없이 희토류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데다 희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주요 전략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다와 해외 광산은 물론 다양한 각도로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리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위 연구소로 불리는 국내 최첨단 3차원, 4차원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가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저 희토류를 발견함에 따라 희토류 자원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탐해 3호는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862톤 규모의 물리탐사 연구선인데요. 1996년부터 27년간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했던 2,000톤급 탐해 2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국비 총 1,810억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저 희토류를 발견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태평양 전역에서 해저 퇴적물의 희토류 매장 정보를 확보하고 희토류 자원 개발을 위한 정밀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환경오염 걱정 없이 직접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원료는 바로 다시마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시마 재배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마를 이용한 바이오마이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육지광산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해조류에서 얻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희토류 채굴로 생기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채굴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마이닝의 최적지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희토류는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지칭하는 말로 란타넘, 네오디뮴,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이 희토류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희토류를 자원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에 나섰고 이중 미국 페어뱅크스 알래스카대의 셰리 우만조르 교수는 해조류를 이용해 환경 파괴 없이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해조류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희토류 원소를 흡수해 몸 안에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요. 만약 해조류가 희토류 원소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육지 대신 바다에서 희토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토류 광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희토류 성분이 함유된 광석을 캐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선광과 희토류 성분만 뽑아내는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중금속, 유해가스, 폐수, 광물 찌꺼기 등이 발생합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희토류 1톤을 뽑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3,000세제곱미터, 산성폐수 20만 리터가 발생합니다. 중국은 이런 환경오염을 무시하고 희토류를 채굴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히토류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히토류 생산을 좌지우지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대 연구진은 알래스카주 남동부에 있는 복한산에 주목했습니다. 복한산은 능선을 따라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가 매장된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럼 채굴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채굴을 고민했지만 미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만조르 교수는 히토류 광산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가면 해조류가 그 안에 있는 히토류를 몸 안에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복한산 주변 바다의 히토류 원소를 축적할 수 있는 해조류를 대규모로 양식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해조류에서 생성되는 음전하를 띤 탄수화물이 양전하를 띤 히토류 원소를 끌어당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 부사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는 수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일부 거대 해조류가 평균보다 100만 배 정도 높은 농도로 히토류 원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알래스카대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 부사나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는 해조류 양식의 강국인 한국과도 바이오 마이닝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 항공우주국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연구팀도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해보더니 친환경 해조류 양식, 나아가 히토류 원소를 축적할 수 있는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엄지척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바다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한편 베트남에서는 히토류 광산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 회사 트라이던트 글로벌홀딩스는 베트남 흥하이건설 유한회사와 히토류 광산 투자에 관한 포괄,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홍하이건설은 베트남 북부 라이쩌우성 세 곳의 광산과 광물 탐사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트라이던트 글로벌홀딩스는 이 회사와 앞으로 북남세, 남남세 광산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히토류 광산에 확인된 히토류 매장량은 현재까지 수백만 톤에 이릅니다. 히토류뿐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하고 있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 몽골 등은 최근 서방 국가들이 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자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 100종에 이르는 광물이 부존된 자원부국입니다. 이런 카자흐스탄이 최근 유럽연합과 히토류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자흐가 한국과도 밀접하게 접촉해오고 있어 안정적인 리튬 보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가 공동으로 에너지자원 등을 연구하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이르면 올해 카자흐스탄 정부 승인을 받아 2025년경이면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동카자흐스탄 바케노의 리튬 페그마타이트 부존지역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가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이들 광구에 묻혀있는 리튬이 가치는 142억 달러로 약 19조 원에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채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수석 부총리 차원에서 내국법까지 개정한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대놓고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은 이미 큰 벽을 만났습니다. 그 벽은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은 올해 히토류 생산 쿼터 확대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이 공급 과잉이라는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중국이 전략물자 히토류 생산 쿼터를 6% 늘리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히토류 채굴량과 재련, 분리량 쿼터를 연간 2차례 나눠 책정 발표하는데 지난해는 드물게 3차례에 걸쳐 공표했습니다. 2024년은 수요가 예상을 밑돌아 공급 과잉이 아직 해소하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올해 총생산 쿼터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면 가격에 더욱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호주, 한국 등이 독자 공급망을 구축해가고 중국 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미 중국 히토류 국유기업의 매출이 급감해 줄줄이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토류 국제가격 하락으로 작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낸 기업조차 그 규모가 작년 1분기에 비해 94.4% 줄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국의 자업자 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자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동남아 지역 히토류 생산을 늘리고 자체 정년 공장을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했고 그 결과 히토류 공급이 늘면서 국제 가격이 내려가자 중국 히토류 업체들이 무더기로 손실을 본 겁니다. 결국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실패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히토류와 리튬을 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좌지우지하면서 세계의 반감을 사더니
자원 무기화가 재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